이곳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 6.25 전쟁 영웅들 등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이 땅에 누워 잠들어 있죠. 그런데 이 현충원 안에 아주 이상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묘가 이 무덤을 중심으로 사방에 도열하듯 둘러싸고 있는 풍수 전문가들이 현충원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혈자리, 즉 1등 명당으로 꼽는 바로 그 자리에 말이죠. 도대체 누구길래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엄청난 명당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독립운동의 아버지일까요?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위인일까요?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창빈 씨? 우리가 아는 그녀는 중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그 무시무시한 문정왕후 아래 조선 최대의 후궁들의 암투가 펼쳐졌던 시절에도 그저 그냥 평안하게 살다간 후궁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인의 묘가 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묘 사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이 최고의 명당에 잠들어 있는 이유에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아서는 존재감 제로의 궁녀 출신 후궁이었지만 죽어서는 조선 후기 모든 왕들의 시작이 된 여인.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기막힌 역주행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창빈 씨를 함께 만나보러 가보시죠. 1507년 중종 2년의 봄, 경기도 안산현에서 이제 막 9살이 된 여자아이가 커다란 궁궐문을 통과합니다. 훗날 선조의 할머니이자 조선 후기 모든 왕들의 뿌리가 될 여인 창빈 씨의 첫 등장치고는 너무도 조촐하고 평범한 입거리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안탄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에 발을 걸치긴 했지만 정식 공신 명단에는 이름도 올리지 못한 그저 공신들 주변에 서 있었던 정칠품 하급무관이었어요. 대단한 권력은커녕 딸의 뒤를 봐줄 든든한 가문의 배경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 꼬마가 부모 품을 떠나 화려한 궁궐에서 처음 맡은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왕의 눈에 띄어 팔자를 고치기 위한 예비 후궁 수업.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배정받은 곳은 왕의 침소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인 정현왕후를 모시는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9살 안씨는 왕의 여자가 아니라 왕 대비의 수발을 드는 수많은 어린 나인 중 하나로 궁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궁녀들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입궐해 혹독한 수습 기간을 거치며 권례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윗전에 새순물을 데우고 먼지 앉은 마루를 쉼없이 닦아내며 숨죽여 지내는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죠. 특이하게도 이 소녀에게는 그 살벌한 구중 궁궐에 최적화된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극강의 묻어남이었어요. 훗날 세워진 그녀의 신도비를 보면 성품을 묘사하는 대목에 행동이 정숙하고 참신하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로 사람을 홀리거나 눈치가 빨라 윗사람의 비위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스타일과는 전혀 먼, 남들이 모여 앉아 험담을 나눌 때면 입을 꾹 닫고 자리를 피하고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이 떨어지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치우는 사람, 절대 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는 완벽한 실무자형 인재였던 거죠.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기는 안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핏줄의 내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안탄대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훗날 선조가 왕위에 오른 뒤 외증조부 안탄대에게 당대 최고의 명품인 담비 가죽옷을 하사하려 했는데 이미 여러 번 받기를 거절했던 터라 신하를 시켜 이번에는 받으시지요 라고 떠보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탄대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임금의 명을 어겨도 죽고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입어도 죽을 죄이니 차라리 분수를 지키고 죽겠습니다. 결국 선조는 그 담비 가죽옷을 개가죽옷으로 속여서 다시 보냈는데 노안이 심했던 안탄대는 그것을 받고 만져보며 그제서야 하니 무슨 개가죽이 이렇게 좋다냐며 잘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공사 견문록에 전해지는 이 일화는 안탄대가 얼마나 분수를 지키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분수 지키기 DNA는 딸 창빈 안 씨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그녀의 평생을 지켜주는 무언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당시 이 무던하고 성실한 막내 궁녀를 매일같이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모시던 상전 정연왕후였죠. 궁궐한 내명부는 권력을 탐하고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는 여인들의 욕망으로 들끓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그 피곤하고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입이 무거운 이 아이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정연왕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결국 안 씨가 20살 무렵이 되던 1518년 즈음 정연왕후는 아들 중종에게 이 조용하고 참한 나인을 직접 후궁으로 드리라 추천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지켜보며 아들의 배필로 낙점시킨 며느리. 이것은 단순한 총애를 넘어 권례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후궁은 왕의 눈에 우연히 띄어 승은을 입거나 막강한 권력을 쥔 친정아버지가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적으로 밀어넣은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전자는 왕의 마음이 식으면 버려지고 후자는 친정이 몰락하면 함께 쫓겨나는 위태로운 자리였죠. 오직 안 씨만이 완전히 다른 경로를 탔습니다. 조선왕실 최고의 어른인 왕대비가 직접 꽂아준 낙하산이자 가장 튼튼한 보증수표를 손에 쥐고 후궁 생활을 시작한 것이에요. 왕의 사랑에 목매지 않아도 뒤를 받쳐줄 가문의 권력이 없어도 시어머니가 그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이상 감히 어떤 후궁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막이 쳐진 셈이었습니다. 이후 왕대비의 든든한 지원 속에 그녀는 1520년 정오품 상궁의 자리에 올라 이듬해 첫 아들 영양군을 낳은 데 이어 정신옹주 그리고 훗날 선조의 아버지가 되는 덕흥군까지 이남 일녀를 무사히 출산합니다. 궁녀로 시작해서 왕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니 후궁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쯤 되면 자식을 앞세워 목에 힘을 주거나 내 아이를 세자로 만들기 위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궁궐의 흔한 공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식을 얻은 뒤에도 권력의 중심부로 한 발짝도 다가서기는커녕 더욱 납작 엎드린 채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길을 택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바보 같을 만큼 고요한 삶. 그것이 머지않아 그녀의 자식들을 살려내고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될 보호막이 되어줄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고 이남 일녀를 품에 안은 여인. 보통의 궁궐 이야기라면 이때부터 핏줄을 앞세운 지독한 암투가 시작되는 것이 순리일 테지요. 내 아이에게 용포를 입히기 위해 혹은 적어도 목숨만은 지켜내기 위해 남의 등에 비수를 꽂는 짓조차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곳이 바로 권례 내명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안 씨가 후궁으로 지내던 중종시대의 내명부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참혹하고 잔혹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던 생존 배틀의 한복판이었어요. 중종은 반정 세력의 손에 떠밀려 왕위에 오른 인물로 평생을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자리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황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내가 불안에 떨면 그 아래의 여인들은 필사적으로 권력의 동아줄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을 테죠. 당시 궐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여인은 경빈 박씨. 그녀는 중종반정 직후 입궐하여 빼어난 미모로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중종의 맏아들인 복성군을 낳은 최고 실세였습니다. 권력을 향한 굶주림이 남달랐던 경빈은 마치 자신이 중전이라도 된 양 오만하기 그지없었어요. 수많은 조정 대신들이 그녀의 처소로 값진 뇌물을 바치며 줄을 섰고 세자 자리는 당연히 복성군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여기에 반정 공신의 딸로 들어와 임금의 혼을 쏙 빼놓았던 희빈 홍씨까지 가세하며 이제 막 중궁전의 진짜 주인이 된 문정 왕후조차 이 기세등등한 후궁들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궁궐의 공기는 탁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밤이 되면 전각마다 은밀히 무당을 불러들여
서로를 저주하는 부적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의 발걸음, 한 번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요동치던 시기, 어제까지 다과를 나누던 사이가 오늘은 내 탕약에 독을 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여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언제 누구의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조차 권력투쟁이 되어버린 끔찍한 궁궐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틈바구니에서 만약 여러분이 그 숨막히는 정각들 중 하나의 주인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힘이 없으면 내 아이가 남의 발밑에 짓밟히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곳, 그 지옥 같은 두려움 앞에서는 차라리 먼저 독약을 쥐고 일어서야겠다는 도끼가 서리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무리를 짓고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그 시절 후궁들의 뼈저린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다들 앞다투어 권력의 동아줄을 잡으려 혈안이 된 그곳에서 안씨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요? 1527년의 봄, 마침내 그토록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툭 끊어지고 맙니다. 동궁전 뜰 앞 세자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끔찍한 물건 하나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거예요.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쥐의 시체. 쥐는 세자가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술을 부린 이른바 작서의 변이 터진 것이죠. 분노한 중종은 이성을 잃고 궁궐을 뒤집어 엎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후궁 경빈 박씨였습니다. 의금부의 형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죄를 자백받기 위해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인두질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밤낮으로 메아리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경빈 박씨는 낡은 가마에 실려 궁 밖으로 내쳐져 유배를 떠나게 되고 곧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귀한 아들 복성군마저 어미와 똑같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처참하게 죽는 결말을 맞이하죠. 어미의 욕심으로 자식까지 생을 마무리해야만 했던 무리하게 권력을 움켜쥐려 했던 대가는 그토록 가혹했습니다. 경빈과 함께 내명부의 쌍벽을 이루며 기세등등했던 희빈홍 씨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금원군은 훗날 명종 시절 터진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거대한 역모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아요. 하지만 궁궐 전체가 핏물과 비명으로 얼룩지던 그 잔혹한 계절, 안씨의 처소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방구석에 홀로 앉아 그저 묵묵히 바느질만 이어갔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얇은 명주실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맴돌 뿐이었어요. 이는 왕이 세자를 정하기 위해 왕자들의 자질을 은밀히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씨는 자기 아들들을 아예 기권시켜버리고 학문의 뜻을 두거나 눈에 띄는 재주를 보이는 것조차 막아서요. 경쟁 자체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나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절박한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총명하게 빛나는 아들의 눈망울을 어미의 손으로 직접 억눌러야만 했던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절대 윗자리를 탐하지 마라. 남들보다 못난 척, 아둔한 척 엎드려야만 우리가 산다. 그녀는 친정아버지 안탄대가 자신에게 물려주었던 그 지독한 분수 지키기의 철학을 자식들의 뼛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권례 궁녀들과 다른 후궁들은 곁눈질하며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저리 답답하게 엎드려만 있으니 쯧쯧. 평생 그늘에서 바느질이나 하다 썩을 위인이지. 궁궐 사람들의 눈에 안씨는 자식의 앞길 하나 열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어미이자 권력 다툼에서 질의 겁을 먹고 도망친 한심한 겁쟁이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진짜 겁쟁이였을까요? 어쩌면 그 바보 같은 웅크림은 권력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설계였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비빌 언덕이 되어줄 명문과 친정도 없었고 판을 뒤집을 만한 임금의 압도적인 총애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의 단맛에 손을 뻗는 순간 자신은 물론 그녀의 전부인
새 아이마저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어 처참하게 찢겨나갈 것이 뻔했죠. 어미로서 자식에게 용포를 입히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쥐지 않은 그 무능해 보이는 침묵이야말로 굶주린 이리떼 같은 정적들 사이에서 내 아이들을 온전히 살려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지독한 인내는 결국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후궁들이 줄줄이 사약을 마시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멍청하다 손가락질 받던 안 씨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품기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529년 종사품 수건을 거쳐 1540년 종삼품 수경의 자리까지 단 한 번의 위기나 탄핵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로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갑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다 재가 되어버린 경빈과 그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처소를 지키며 품기를 높여간 안 씨의 삶.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 끝내 잔혹한 여인 천하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중종의 세 번째 정비이자 훗날 명종의 어머니가 되는 문정왕후. 조선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이라면 이 이름이 가진 묵직한 무게를 모를 리 없으시죠.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인물입니다. 친동생 윤원형을 앞세워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을사사화를 주도했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피부치라도 가차없이 제거했던 거물이었지요. 당시 궁궐에서 문정왕후는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이자 한번 눈 밖에 나면 뼈도 추리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이런 문정왕후의 입장에서 권례의 아들을 둔 후궁들은 언제든 내 아들의 숨통을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반역자나 다름없었을 테고요. 뭔가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 불씨는 애초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 그녀의 철저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왕자를 둘이나 둔 안 씨 역시 문정왕후의 살생부 한가운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에요. 문정왕후는 안 씨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중종시대의 숱한 후궁들이 문정왕후의 눈밖에나 모진 고초를 겪거나 궐 밖으로 내쳐질 때 유일하게 안 씨와 그녀의 자식들만큼은 철저한 보호를 받았지요. 이 기묘한 동거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은 1544년 겨울에 찾아옵니다. 그해 중종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의 죽음은 권례 모든 권력 지형이 요동치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죠. 당시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선왕이 승하할 경우 자식을 둔 후궁이라 할지라도 궁궐에 편히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식 왕비가 아닌 여인들은 머리를 깎고 정업원 같은 사찰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거나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사는 인수궁으로 물러나 평생 죽은 듯이 명복만을 빌어야 했어요. 안 씨 역시 짐을 꾸렸습니다. 9살에 궁녀로 들어와 40년 가까이 숨쉬며 살아온 처소를 비우고 조용히 궐 밖으로 물러날 채비를 마쳤지요. 그리고 낡은 진보다리를 싸들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궐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문정왕후가 사람을 보내 안 씨의 출궁을 막아섭니다. 자네는 궐 밖으로 나갈 것 없네. 계속 이 궁에 머물며 나와 함께 살도록 하시게.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지엄한 법도마저 무시하고 선왕의 후궁을 자신의 곁에 계속 머물게 한 상상 초월의 배려. 수많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쳐냈던 문정왕후는 어째서 유독 안 씨에게만 이토록 무리한 특혜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시어머니인 정현왕후가 맺어준 인연이라는 옛 정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목숨이 오가는 정치판에서 옛 정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과도 같은 하찮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진짜 해답은 안 씨가 40년 평생을 바쳐 스스로 증명해낸 그 지독한 처신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잠깐 여러분이 문정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중궁전의 아침 문안 인사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눈치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믿고 윗전 노릇을 하려 들던 후궁들은 겉으로는 문정왕후에게 값비싼 패물을 바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중전의 빈틈을 찾아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문정왕후 역시 그 번지르르한 미소 뒤에 감춰진 그녀들의 본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후궁들을 마주할 때면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식적인 무리 맨 끝자리에 언제나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안씨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듣기 좋은 아부 한마디 올릴 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정해진 예법만 마치고 물러나는 사람. 무엇보다 안씨는 권례에서 문정왕후의 어린 아들을 마주칠 때면 늘 자신의 장성한 아들들을 뒤로 물리고 가장 먼저 길을 내어주며 깍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적통 대군을 향한 완벽한 복종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사방의 시기 질투로 뭉친 적들로 둘러싸인 중궁전에서 가장 매섭고 독했던 문정왕후가 유일하게 갑옷을 벗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존재. 그것이 바로 생전의 안씨가 문정왕후의 깐깐한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둔 확고한 자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정왕후라는 권력자에게 건네는 나는 당신의 아들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는 가장 확실한 충성맹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것도 쥐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녀의 처신이 역설적으로 당대 최고 실세의 완벽한 신뢰를 끌어내는 가장 예리한 생존 무기가 된 셈이지요. 그렇게 문정왕후의 든든한 방패막이 아래서 안씨는 남편 중종이 떠난 뒤에도 예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게 되고 그녀의 자식들 역시 거친 정치 풍파를 피해 안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장성하게 됩니다. 1549년 명종 4년 9살의 궁궐 문턱을 넘어온 지 어느덧 40년. 평생을 남의 눈치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던 안씨는 51살의 나이로 친정집에 들렀다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궁궐 여인들의 삶이란 대개 화려한 비단옷 속에 남모를 긴장감을 감추고 사는 법이지요. 어쩌면 그녀의 40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숨을 죽여야 할지 고민해야 했던 몹시도 고단하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을 테죠. 시신은 경기도 양주장흥의 한적한 산자락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떠들썩한 조문객도 없는 조촐한 무덤, 살아서 철저히 자신을 낮췄던 그녀의 성품을 쏙 빼닮은 그럭저럭 무난하고 조용한 맷자리였죠. 자, 여기까지가 창빈 안씨, 그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저 묻어남 하나로 일생을 버텨내고 사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여인, 이대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저 운 좋게 천수를 누리고 간 후궁 중 하나로 기억될 이야기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죽은 어미를 땅에 묻고 돌아온 아들 덕흥군의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습니다. 묻힌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불효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덕흥군은 도성에서 이름난 직관들을 불러 모아 어머니가 누운 자리를 다시 살피게 해요.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직관들의 얘기인즉슨 지금의 묘자리는 땅의 기운이 모이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지는 몹시 흉한 자리라는 것이었죠. 평생을 구석진 자리에서 숨죽여 살았던 어머니를 죽어서만큼은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모시고 싶었던 덕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관들이 팔도를 샅샅이 뒤진 끝에 찾아낸 한강의 물줄기가 굽어 흐르고 산세가 병풍처럼 포근하게 감싸안는 과천의 동작리, 바로 지금의 서울 동작동 땅으로 이장을 하기로 결정해요. 훗날 대한민국 정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해 최고의 직관들을 동원해 찾아낸 1등 명당 자리가 바로 이 동작동 현충원 부지입니다. 덕흥군은 그 거대한 땅의 기운 한가운데에 어머니의 관을 옮겨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빌게 되죠.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셨다는 아들의 효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장을 마친 이듬해를 지나 1552년 덕흥군의 집안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안씨의 손자 하성군이 태어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기막힌 타이밍을 두고 땅이 내린 기적이라며 입을 모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우렁찬 울음소리 이면에는 궁궐 안의 사정은 완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용상에 올랐던 정실소생 인종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불과 8개월 만에 31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눈을 감고 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 허망한 치세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명종 부부가 유일한 아들 순회세자 역시 13살의 앳된 나이에 그만 병으로 요절하고 말아요. 수많은 후궁과 그 자식들을 견제하며 철통같이 지켜낸 적통의 자리였지만 그 끝은 허망했습니다. 인종의 죽음에 이어 명종의 유일한 후계자마저 요절하면서 왕실의 가장 경고해야 할 적통 후계자는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리고 말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었어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닥쳐올 권력의 붕괴를 뜻했습니다. 이때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명종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덕흥군의 집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안씨의 손자들이었어요. 명종은 이복 형제인 덕흥군의 아이들을 수시로 궐로 불러들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했던 궐 안에 울려 퍼질 때 자식을 잃은 명종 부부는 그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랬지요. 생전에 문정왕후가 안씨에게 보냈던 그 깊은 신뢰와 온기가 이제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명종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안씨의 핏줄들을 기꺼이 품게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조화였는지 아니면 평생을 낮추고 양보하며 쌓아올린 한 어미의 선업이 자식들에게 되돌아온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토록 존재감 없이 생을 살다간 후궁의 핏줄, 이제 궁궐 담장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창빈 안씨의 후손들이 후계자가 없는 궐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1567년 여름 명종이 34세 나이로 끝내 숨을 거둡니다. 왕의 임종을 지켜보는 굳게 닫힌 침전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막막했어요. 침상을 빙 둘러싼 조정 대신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바로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에서 인종, 그리고 명종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정실 왕비 소생의 적통, 대군이 이 순간을 끝으로 조선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거든요. 나라의 주인을 잃고 패닉에 빠진 조정 대신들은 모두 명종의 아내 인순왕후의 입술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어버린 옥자를 이어받을 새 주인을 지목할 권한이 오직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인순왕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간 16살이 된 소년 창빈, 안씨의 손자 하성군이었습니다. 명당의 기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답이 있었을까요? 하성군이 수많은 왕족을 제치고 조선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궐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덕흥군과 할머니 안씨는 평생 단 한 명의 정치적 적도 만들지 않고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아왔죠. 자신들을 위협할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종 부부는 경계심을 풀었고 그 덕분에 하성군은 어릴 적부터 궁궐 문지방에 닳도록 제 집처럼 드나들며 왕과 왕비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안씨가 손자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번쩍이는 금은보화나 권력자들의 명단 따위가 아닌 아무에게도 밉보이지 않은 안전한 핏줄이라는 그 삭막한 궁궐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방패를 물려주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6살의 하성군은 무거운 붉은 골룡포를 어깨에 걸치고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로 즉위합니다. 이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일이었어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이래 무려 175년 만에 처음으로 정비가 아닌 후궁의 손자가 왕좌에 앉는 대이변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반개 혈통, 국왕의 탄생,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굳건한 적통의 벽을 존재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가장 얌전한 후궁의 핏줄이 차지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한양 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도성 백성들이 모이는 저작거리와 주막마다 안씨의 맷자리 이야기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거봐라, 양주에 있던 묘를 동작동으로 옮긴 지 딱 3년 만에 저 임금님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급기야 일개 후궁의 묘소를 왕과 왕비의 무덤을 부를 때나 쓰는 동작릉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합니다.
팍팍한 삶을 견뎌내던 백성들에게 이 기막힌 역주행 스토리는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을 테죠. 그런데 단지 운이 좋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이 엄청난 사건은 죽은 자와 산자의 신분을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즉위하고 10년이 지난 1577년 선조는 종 3품 소용에 머물러 있던 할머니 안씨를 정 1품 창빈으로 껑충 격상시켜요. 안씨의 아버지 안탄대는 의정부 우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을 사후에 턱 받아들었죠. 무엇보다 안씨의 아들 덕흥군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초로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덕흥대원군이 됩니다. 살아서 그림자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이 여인 덕분에 온 집안 사람들의 신분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버린 거예요. 물론 이 화려한 신분 상승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조 본인에게는 후궁의 손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짓누르는 지독한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한 번은 꼿꼿한 성품의 신하 허봉이 경연 자리에서 창빈 안씨는 첩이니 왕실 사당에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법을 내세워 융통성 없는 직언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던 선조는 이날만큼은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고 해요. 안비는 실제로 조모인데 사당에 모시는 것이 무엇이 해롭단 말인가. 옥좌에 앉아서도 할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매번 신하들과 끊임없이 기싸움을 벌여야 했던 임금.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핏줄의 한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몸부림쳐야 했던 선조의 인간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엿보이는 씁쓸한 한 장면이죠. 그런데 수많은 한계와 정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빈 안씨가 쏘아올린 이 핏줄의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와 정조를 거쳐 구한말의 고종과 마지막 임금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든 왕, 무려 14명의 임금이 전부 창빈, 안씨의 핏줄에서 태어난 직계 후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27명의 조선 국왕 중 절반 이상이 창빈 안씨,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종 시절 떵떵거리며 궁궐을 호령하던 수많은 여인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겠다며 사방에 뇌물을 뿌리고 남의 처소에 저주를 퍼붓던 경빈 박씨와 희빈홍씨. 그들은 결국 사약을 마시거나 궁 밖으로 쫓겨나며 비참하게 역사 속으로 지워졌지요. 반면 자식들을 경쟁에서 기권시키고 권력을 멀리하며 평생 자기 처소에서 바느질만 하던 안씨의 후손들은 끝까지 왕실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왕을 낳은 명당. 조선 후기 내내 창빈 안씨의 묘역은 신령스러운 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 단지 이 여인의 묘자리 때문만일까요? 명종이 34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눈을 감았을 때 차기 왕위를 결정할 권한은 인순왕후와 왕실 원로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수많은 왕족을 제치고 하성군이 옥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터의 기운이 아니라 철저한 권력자들의 선택이었어요. 안씨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보여준 행보, 건강한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단 한 번도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고 자식들을 세자 경쟁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했으며 누구의 험담에도 말을 섞지 않았죠. 그 끈질길 정도의 무해함이 당대 최고 실세였던 문정왕후의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내고 그 신뢰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인 명종 부부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유일한 아들을 잃고 텅 빈 궁궐에서 적막을 견디던 명종 부부에게 일찌감치 경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덕흥군의 아들들은 가장 마음 편히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이었던 거죠. 비어버린 왕좌를 채워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왕실 수뇌부가 하성군을 지목한 것은 결국 그가 권례에서 가장 밉보이지 않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거부감 없는 대안이었기 때문이지 무덤터가 만들어낸 기적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세월이 흘러 조선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권례의 화려한 정각들도 임금의 총애를 다투던 여인들의 이름도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동작동 산자락에 자리 잡았던 안씨의 무덤만큼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냅니다. 1683년 숙종 시절에는 조선의 왕통을 이은 공로를 인정받아
왕명으로 세워진 거대한 신도비가 묘역 어귀에 들어서죠. 후궁의 무덤의 임금이나 고위 관료에게만 허락되는 신도비가 세워진 파격적인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겸재정선이 그린 동작진이라는 그림을 보면 한강변의 수려한 언덕 위에 안씨의 묘소가 당당히 묘사되어 있죠. 이는 당시 그녀의 묘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말해주는 분명한 대목 아닌가요?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후궁의 무덤이 훗날 조선 왕조의 뿌리를 상징하는 거대한 성지로 변모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모실 국립묘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풍수 전문가들이 서울 일대를 샅샅이 뒤진 끝에 만장일치로 지목한 1등 명당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곳의 중심부에 이미 거대한 무덤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부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창빈 안씨의 묘였지요. 그리고 당시 정부는 오랜 고심 끝에 이 묘를 옮기는 대신 무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주변 산자락을 깎아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동작구 동작동 299-10번지 이곳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창빈 안씨의 묘를 중심으로 사방에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에서 불과 100m,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에서는 고작 10m 거리죠. 언덕 뒤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너편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이 도열하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6.25 전쟁의 영웅들,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시대 후궁의 무덤을 마치 호위무사처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말입니다. 1683년에 세워진 그녀의 신도비는 오늘날 현충원에 세워진 수만 개의 비석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남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중종 시절 권례 안방을 호령하며 권력을 뽐내던 여인들의 무덤은 어디에 남아있는지조차 아는 이가 드물죠. 반면 9살의 궁에 들어와 40년을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여인, 권력을 탐하지 않고 그저 제 할 일만 하던 안씨의 핏줄은 조선이 끝나는 날까지 왕좌를 지켰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던 여인은 죽은 뒤 조선 왕들의 뿌리가 되고, 그녀가 누운 자리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 영면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권력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권력을 얻게 된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역주행이라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역사는 묻고 있습니다. 200년의 왕통을 잇고 오늘날 대통령들의 한가운데 잠든 그녀의 이 믿기 힘든 결말이 단지 무덤을 잘 쓴 운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낮추고 비워냈던 묻어난 처신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필연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시선 중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